새벽 2시 47분, 남편의 메시지가 내 휴대폰 화면을 밝혔다. 클레어 집이야. 데리러 오지 않으면 끝이야. 나는 짧게 답했다. 그럼 끝이네. 1분 뒤, 나는 그의 위치를 클레어의 남편에게 전송했다. 아침이 되자, 전 남편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내 문 앞에 서 있었다. 절망적이고 갈 곳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평화는 복수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당신 남편, 지금 내 아내랑 내 집에 있습니다. 라이언 피츠제럴드의 목소리가 새벽 2시 48분, 내가 션의 위치를 보낸 지 정확히 1분 후에 들려왔다. 나는 션이 전화를 걸어와 변명할 줄 알았다. 왜 그런 최후 통첩을 클레어의 집에서 보냈는지 설명하려고 말이다. 하지만 대신 나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걸려온 라이언의 침착한 목소리를 들었다.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당신보다 60초 먼저요. 나는 아직 화면에 떠있는 션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데리러 오지 않으면 끝이야. 우린 둘 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건 그저 공식적인 통보일 뿐이었다. 3주 전, 나는 어머니의 식탁에서 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때만 해도 아직 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그 일요일 저녁은 아직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애써 진실을 보지 않으려 했는가 때문이다. 엄마 도로시는 특별한 날에만 만드는 그녀의 자랑인 포트로스트를 준비했다. 그녀는 우리를 보며 연신 말했다. 다음 달이면 결혼 4주년이잖니. 너희를 보면 결혼이란 게 아직 아름답게 느껴져. 션은 내 손을 꼭 쥐었지만 그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그의 폰은 몇 분마다 울렸다. 그는 잠깐씩 화면을 보고 빠르게 답장을 보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기를 썰었다. 하지만 나는 봤다.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굳어지는 어깨, 억지로 늦게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며칠 전 세탁을 하다 영수증을 발견했다. 에모 앤드 신딘 12,743달러. 그날 그는 회사 서버가 다운돼 야근 중이라고 했었다. 영수증은 주머니 속 깊숙이 구겨져 있었다. 숨기려는 흔적처럼. 그걸 들고 서 있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서졌다. 그건 아직 심장이 깨진 건 아니었다. 단지 내가 고의로 눈을 감고 있었다는 사실의 냉정한 자각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헌신적인 남편인 척 완벽히 연기했다. 내 가족은 그의 모습에 감탄했고 나는 그 연극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가 내 와인을 따라주고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를 꺼낼 때 모두 미소 지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다. 나처럼. 요즘 우리의 아침은 연극 같았다. 그는 여전히 커피를 만들었지만 화면을 가린 채 문자를 확인했다. 입맞춤은 거의 닿지도 않았다. 밤샘 발표 준비라며 그는 밤 10시에 욕실로 들어가 긴 샤워를 했다. 물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고 새로 산 비싼 향수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그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더 날카롭고 더 비싸지고 더 세심해졌다. 단 하나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그 회사 여름 소풍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이미 눈치챘어야 했다. 그 새벽 2시 47분의 메시지가 오기 2달 전. 우리는 모두 그린레이크 공원에 모여 배구를 하고 바비큐를 즐겼다. 라이언 피츠제럴드는 자랑스럽게 아내 클레어를 소개했다. 내 더 나은 절반이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나와 악수할 때 잠깐 웃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 인공적이었고 눈은 나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셔니 피터슨 계정 이야기를 꺼냈을 때 클레어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웃긴 일이라도 되는 듯 크게 웃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에 닿았고 그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 작은 제스처가 내 속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배구 게임 중 나는 그들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다.
그건 그냥 시선이 아니라 대화였다. 비밀과 약속이 담긴 연인의 눈빛. 션은 공을 놓쳤고 모두가 웃었지만 나만은 웃지 못했다. 한여름의 햇볕 아래 땀으로 젖은 원피스를 입은 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그렇게도 회사 소풍을 가고 싶어 했던 이유를. 그날 이후 나는 외면을 멈추고 관찰을 시작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힌 헬스장 결제. 우리 집 근처 3블록짜리 헬스장이 아니라 클레어의 동네 프리몬트에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피터슨 계정 문제는 라이언이 출장 중일 때마다 생겼다. 그 일요일 저녁 엄마 집에서의 식사 며칠 전 목요일 밤 7시. 션은 전화로 말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피터슨이 분기보고서 때문에 까다로워.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평온했다. 나는 3시간 동안 만든 라자냐를 들고 서서 그저 한마디 했다. 그래, 알겠어. 그게 전부였다. 그 뒤로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그의 SNS를 뒤졌다. 클레어의 게시물마다 하트 표시가 눌려 있었다. 해변 셀카, 커피 사진, 마음을 따르라는 인용구. 인생은 후회하기엔 짧다는 글거들. 그의 하트 하나하나가 작은 배신의 조각이었다. 그리고 새벽 2시 48분. 두바이 공항에서 라이언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지금 막 귀국 비행기표를 샀어요. 몇 주째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는 말했다. 내 여동생 메디슨이 클레어 인스타 스토리를 캡처해서 보내줬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걸 내가 방금 줬네요. 내 목소리는 어두운 거실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크리스티나. 그가 잠시 침묵 후 말했다. 날 더 오래 바보로 두지 않아서 고마워요. 우리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무너진 결혼을 바라보던 두 낯선 사람. 우리의 배우자들이 만들어낸 잔해 속에서 각자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여전히 빛나는 션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데리러 오지 않으면 끝이야.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오랜 시간 쌓여온 끝의 시작이었다. 영수증, 가려진 휴대폰 화면, 늦은 밤 샤워의 향기. 모든 것이 이 순간을 향해 오고 있었다. 무작위한 수요일 새벽 2시 47분.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제 몫을 요구한 바로 그 시간이었다. 월요일, 언제나처럼 신용카드 명세서가 도착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 손은 차분했지만 봉투를 열자마자 떨리기 시작했다. 퀵코어 헬스월 회원권 $180. 주소는 프리몬트. 우리 아파트 근처가 아닌 클레어의 집에서 3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그날 저녁 션은 평소보다 활기차게 돌아왔다. 와이셔츠가 몸에 더 잘 맞았고 어깨는 넓어졌으며 허리는 가늘어졌다. 나는 그 변화를 봤지만 그저 스트레스 탓이라 생각했다. 술을 줄였겠지, 라고. 하지만 이제 안다. 새벽 5시의 알람, 차 안의 헬스백, 냉장고 속 단백질 쉐이크.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모두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 같이 운동해볼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반으로 접어 그가 꼭 보게끔 주방 조리대 위에 올려두며 파인 스트리트에 새로 생긴 헬스장 있잖아. 커플 할인하던데. 그는 싱크대에서 사과를 씻고 있었다. 등을 내게 돌린 채 어깨가 잠깐 굳었다. 나는 혼자 운동하는 게 좋아.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거든. 하루 시작하기 전에 알잖아. 생각 정리하러 가기엔 프리몬트는 좀 멀지 않아? 내가 던진 말에 물 아래서 사과가 멈췄다. 그는 천천히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거기 회사 근처야. 출근 전에 가끔 들러. 그의 회사는 다운타운
프리몬트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우린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과를 베어 물었다. 조용한 부엌 안에서 그 아삭 소리가 너무 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걸어 나갔다. 조리대 위에는 명세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침묵 속에 거짓말 하나. 서로 건드리지도 언급하지도 않은 채로. 2주 후 동생 린다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냉장고 문에 몇 달째 붙어 있던 초대장.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리는 블랙타이 웨딩. 나는 새 드레스를 샀다. 짙은 네이비 블루, 은은한 비즈 장식이 있는. 션은 약속했다. 그 주말은 우리만의 시간으로 하자.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브런치도 먹고. 하지만 결혼식 당일 아침 그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호텔 요금 받는데 하룻밤에 300불이더라. 그냥 집에 가자. 린다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이야? 나는 이미 대답이 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했다. 식이랑 저녁까지만 잊고 갈게. 월요일 일찍 회에 있어서 준비해야 해. 그는 거울 속 내 시선을 피했다. 리셉션에서 나는 린다와 새 신랑 마이클이 첫 춤을 추는 걸 바라봤다. 션은 내 옆에서 내 허리에 손을 올렸지만 그건 진심이 아닌 연극 같은 제스처였다. 샐러드가 나올 무렵 사촌 베스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너희 사이. 그때 션은 바에 있었다. 요즘 일 때문에 좀 힘들어. 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변명이었다. 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믿지 않았다.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션이 돌아왔을 때 메인 요리가 막 나왔다. 그의 폰이 울렸다. 잠깐 화면을 본 그는 찡그리더니 말했다. 피터슨이 또 문제야. 전화 좀 받아야겠어. 그는 폰을 귀에 댄 채 로비로 나갔다. 긴장할 때마다 머리를 쓸어 넘기는 그의 습관. 유리창 너머로 그대로 보였다. 10분, 15분. 음식은 식어갔다. 돌아왔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셔츠 한쪽 자락은 빠져 있었다. 피터슨 괜찮아? 응, 숫자 관련 얘기 좀 했어. 그는 앉자마자 다시 폰을 확인했다. 그날 밤 내내 그는 급한 전화라며 4번이나 자리를 비웠다. 돌아올 때마다 옷매무새가 달라져 있었고 내 향이 아닌 다른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의 옷에서 났다. 결혼 반지도 살짝 돌아가 있었다. 급히 다시 낀 흔적처럼. 부케 던지기 시간. 싱글 여자들이 무대 앞으로 나가는데 베스가 옆에 서서 말했다. 션, 꽤 오래 나가 있네? 그는 세 번째 전화를 받으러 나간 지 20분이 넘은 시점이었다. 로비 쪽 유리창 너머로 그가 보였다. 전화를 붙잡고 서성거리며 손짓을 하고 있었다. 스프레드시트를 논의하는 사람의 제스처는 아니었다. 크리스티나, 베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 이런 대우 받아선 안 돼? 나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녀는 모른다고, 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남편을 바라봤다. 유리창 건너편에서 그가 누구와 통화 중인지, 누구 때문에 내 여동생의 결혼식조차 버린 건지 생각하며 다음 주 목요일 북클럽이 일찍 끝났다. 우리가 읽은 책은 남편의 이중생활을 발견한 여자 이야기. 그리고 그날의 토론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너무 많은 연민의 눈빛이 나를 향해 있었다. 두통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일찍 자리를 떴다. 차 안에서 나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다. 이상했다. 션은 오늘도 야근이라고 문자했으니까.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소리 하나 없이 문이 열렸다. 거실 소파에 앉은 션이 노트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화면은 나를 등지고 있었지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밝고 익숙한 웃음. 나를 본 순간
션은 노트북을 세게 닫았다. 화면이 금이라도 갔을 것 같았다. 오늘은 일찍 왔네. 그가 너무 빠르게 일어섰다. 독서 모임이 일찍 끝났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테이블 위엔 와인잔 2개, 하나는 잡지 더미 뒤에 급히 밀어 넣은 듯했다. 난로 위에는 우리가 쓰지 않는 향초가 타고 있었다. 자스민과 바닐라 향, 값비싼 냄새. 소파의 쿠션들은 평소보다 아늑하게 다시 배치되어 있었다.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대리기야, 주저함도 없이 말했다. 내 생일 계획 짜고 있대. 식당 추천 좀 해달래. 내 생일까지는 4개월이나 남았다. 그리고 대릭은 우리가 아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생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의 설명은 숨이 찬 듯 쏟아져 나왔다. 깜짝 파티, 비밀 유지, 특별한 해로 만들고 싶었다는 말들. 그 사이 향초 불꽃이 흔들렸고 낯선 향이 우리 집 공기를 채웠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새로 산 듯한 피노 누아 와인병을 보았다. 잔 2개 중 하나는 급히 헹궈 건조대에 올려져 있었다. 대릭은 와인 안 마셔. 맥주만 마시잖아. 좀 더 세련되지려고 노력한데 션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다음 날 아침, 그 향초는 욕실 쓰레기통 안에 신문지로 쌓여 버려져 있었다. 와인잔은 식기세척기 안에서 밤새 돌았다. 마치 그 안에서 일어난 일까지 씻어내려는 듯이. 그로부터 3일 뒤, 회사에서 열린 라이언의 송별회. 클레어가 주최했다. 그녀는 라이언의 프로젝트 사진들을 인쇄해 붙이고 그가 좋아하는 타이 음식으로 케이터링을 준비했다. 검은 드레스가 사무실 행사에는 지나치게 격식 있어 보였다. 눈물로 번진 화장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듯했다. 6개월이에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를 못 본 지 무려 6개월. 라이언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내 시선이 그와 마주쳤을 때 묘한 이해가 오갔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연극을 서로 알아본 듯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라이언이 내게 다가왔다. 크리스티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는 내 번호를 저장하며 말했다. 클레어 좀 가끔 챙겨줄 수 있나요? 괜찮다 말하지만 6개월은 긴 시간이잖아요. 그의 뒤편에서 션이 클레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언가 속삭였다. 그녀는 눈물 사이로 웃었다. 물론이에요. 나는 라이언에게 대답하며 그의 번호를 저장했다. 잘 지켜볼게요. 추수감사절날, 라이언이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기온은 섭씨 3도.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주방의 김이 창문을 뿌옇게 덮고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잠시 머물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2시간 전 션의 마지막 문자 늦을 것 같아. 먼저 시작해. 엄마 도로시는 이미 식탁을 8인용으로 세팅해 두었다. 좋은 식기, 백조 모양으로 접은 천 냅킨, 반짝이는 은촛대. 아침부터 요리하신 칠면조는 황금비드로 완벽했다. 형통과 제니퍼, 쌍둥이들도 와 있었고 아빠 해럴드는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풋볼을 보고 있었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명절 분위기였다. 션은 어디 있니? 엄마가 물으며 그린빈 캐서롤을 내게 건넸다. 곧 올 거야? 회사 일 때문에 좀 늦는데. 이제는 너무도 쉽게 나오는 거짓말이었다. 오후 6시,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쌍둥이들이 배고프다고 칭얼대기 시작했으니까. 칠면조는 점점 마르고 있었다. 엄마가 알루미늄 포일로 조심스레 덮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션의 빈자리가 그의 부재를 크게 외치고 있었다. 감사 기도하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내 사춘기 시절 내내 들었던 그 특유의 실망 섞인 어조였다. 7시 15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클레어의 차가 고장 났대. 정비소 데려다주는 중 기다리지 말고 자. 그 문자를 2번 읽고 나는 폰을 엎어놓았다. 추수감사절에 시애틀의 모든 정비소가 문을 닫은 날
클레어의 차가 고장이라니. 게다가 라이언은 두바이에 있었다. 식탁 위엔 고요가 내려앉았다. 모두 접시를 바라보며 먹는 척했지만 션의 빈자리를 향한 시선이 느껴졌다. 괜찮니, 크리스티나? 엄마가 내 손등을 덮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션이 동료 차 문제를 도와주고 있어요. 나는 대답하며 칠면조를 잘게 썰었다. 아버지는 포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해럴드 브레너는 37년간 엄마와 결혼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남의 문제로 가족 저녁을 빠진 적이 없었다. 밤 8시, 엄마는 남은 음식을 정성스레 포장하며 마스킹 테이프로 라벨을 붙였다. 이건 션 목이야.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가 먹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스터핑이 담긴 통을 쥐어주더니 부엌으로 날 데리고 갔다. 거실에서는 모두가 풋볼을 보고 있었다. 결혼은 노력이지, 사랑스런 아가. 엄마가 설거지를 하며 속삭였다. 닦을 필요 없는 접시를 계속 닦으며.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이 없었다. 신호등 하나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고 그때마다 생각이 쏟아졌다. 션이 정말 어디에 있었는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집은 어두웠다. 하루 종일 아무도 없었던 그 특유의 냉기가 느껴졌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 엄마의 단정한 필체로 적힌 라벨이 그대로 붙은 채로. 그리고 혼자 침대에 누웠다. 새벽 1시, 션이 돌아왔다. 와인과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조심스레 이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의 숨소리는 의도적으로 일정했다. 마치 지금 막 잠든 척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다음 화요일, 나는 마르티네즈 박사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혈압 수치는 내 나이 32세 치고는 너무 높았다. 그녀는 6년 동안 내 주치의였다. 유산했을 때도, 션과의 관계가 변했을 때도 옆에 있었다. 그녀는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불안장애 약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손이 무릎 위에서 꼬였다. 잠을 못 자요.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마르티네즈 박사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의학적 분석 속에 인간적인 걱정이 섞인 눈빛이었다. 크리스티나, 집에서는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가슴 속에 굳어붙어 있던 것들이 깨져버렸다. 밤늦은 귀가, 프리몬트 헬스장 회원권, 내가 먹지 않은 저녁 영수증들. 이젠 나를 통과해 보는 션의 눈빛. 내가 집을 비웠을 때 발견된 2개의 와인잔. 라이언의 송별회에서 울던 클레어. 추수감사절의 빈 의자.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의사는 내게 휴지를 건네주었다. 그제서야 내가 울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유발한 상황성 불안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약의 용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크리스티나. 관계 자체가 상처의 원인이라면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녀는 2개의 처방전을 썼다. 하나는 불안약의 고용량 버전. 또 하나는 사라 친 박사라는 심리치료사의 이름이 적힌 처방전이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몇 장의 소책자를 건넸다. 정서적 학대의 징후, 가스라이팅의 패턴, 사랑이 아플 때. 이게 당신 상황과 꼭 맞는다고 단정하진 않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배움은 언제나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크리스티나, 정신건강을 돌보는 건 실패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건 살아남겠다는 선택이에요. 나는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병원 주차장을 나왔다. 그 안에는 심리치료, 감정학대, 자존감 회복에 관한 자료들이 가득했지만 나는 차 안에서 한 장도 꺼내볼 용기가 없었다.
치료사 소개장이 가방 속에 머무른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나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내 조심스러운 부정의 균열은 뜻밖의 사람에게서 찾아왔다. 라이언의 여동생, 메디슨 피츠제럴드였다. 수요일 오후, 회사 전화로 걸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겁먹은 동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크리스티나, 실례가 될까 걱정되는데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라이언. 괜찮아요? 라이언은 괜찮아요. 문제는 클레어랑 당신 남편이에요. 사무실이 갑자기 너무 좁아졌다. 벽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 주변에서는 동료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세계가 기울어지는 걸 느꼈다. 그 사람들이 왜요? 클레어가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가짜 계정으로 팔로우하고 있어요. 메디슨의 숨이 조금 떨렸다. 그녀가 사진을 올리는데 션이랑 함께 찍은 것들이에요. 자신을 뜻밖의 행복을 찾았다고 표현하면서 진짜 사랑은 알아보는 순간 안다. 같은 문구와 함께요. 스크린샷을 찍어놨어요.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커피라도 마시면서 직접. 아니요. 내 입에서 단호하게 튀어나왔다. 너무 날카롭게. 아니, 고마워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메디슨이 조용히 말했다. 이해해요. 하지만 크리스티나, 당신이 의심하는 건 사실이에요. 준비가 되면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회계팀의 자네디 서류를 들고 오다 내 모습을 보고 멈췄다. 크리스티나,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는 어조가 있었다. 2주 뒤, 회사의 크리스마스 파티 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조차 거짓말하지 못했다. 행사는 아름다웠다. 페어몬트 호텔의 연회장은 금빛과 은빛 장식으로 반짝였고 재즈밴드가 오래된 스탠더드 곡을 연주했다. 오픈바에서 션은 점점 자주 잔을 채웠다. 나는 빨간 드레스를 입었다. 그가 나를 다시 바라보길 바랐지만 집에서 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조차 그는 거의 눈길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따로 도착했다. 그는 회사에서 바로 왔고 나는 잠시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들을 바로 찾을 수 있었다. 디저트 테이블 옆에서 웃고 있는 션과 클레어.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아 있었고 그는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이제는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했다. CEO가 회사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해 연설할 때 나는 그들이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춤이 시작되자 그들은 모든 느린 곡마다 함께 나섰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 아래에 머물렀고 그녀의 얼굴은 그의 어깨에 묻혀 있었다. 직원들은 모른 척했지만 나는 속삭임과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자넷이 내 옆에 와서 진앤토닉 잔을 내밀었다. 내가 부른 오버 20분 후 도착해요. 같이 탈래요? 나는 무대 위에 두 사람을 바라봤다. 우리의 결혼식에서 춤췄던 바로 그 노래에 맞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다. 클레어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그리고 션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반짝였다. 내가 영원을 믿으며 끼워줬던 금반지가 이제는 그저 장식품일 뿐이었다. 15분 만에 오게 해요. 나는 자넷에게 말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12월의 공기가 뺨을 베었다. 자넷이 내 어깨를 꼭 잡았다. 알죠? 우리 회사 사람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다들 기다렸어요.
당신이 그 쓰레기를 떠날 때를. 나는 마르티네즈 박사의 소책자를 떠올렸다. 메디슨의 스크린샷 제안. 엄마의 남은 음식 포장. 아버지의 말 없는 실망. 추수감사절의 빈 의자. 그리고 오늘 밤의 차가운 침대. 모든 조각이 서서히 얼레브링. 풀려나고 있었다. 곧 더 이상 풀 것이 남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우버가 나를 집에 내려줬을 때 나는 느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부서진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지각이 천천히 재배치되는 것처럼 나는 불이 꺼진 아파트 안에 서 있었다. 여전히 숀이 알아차리지 못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 순간 결심했다. 내 결혼이 끝난다면 그 끝은 내가 정하겠다고. 도심의 유리 빌딩 17층에 자리한 빅토리아 로슨의 사무실은 세련된 중립색과 정돈된 선으로 비싼 효율성을 말하고 있었다. 직장 동료가 점심시간 속삭이듯 추천해준 변호사였다. 암치료법을 이야기하듯 조심스러운 어조로. 크리스마스 다음 주 수요일, 나는 그녀의 마호가니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정확한 필체로 노트를 써내려가는 그녀가 안경 너머로 말했다. 모든 걸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말했다. 프리몬트의 헬스장 회원권, 놓친 명절들, 야근 일하며 챙긴 하룻밤 치짐. 그리고 결혼식에서 췄던 노래에 맞춰 그들이 함께 춤추던 크리스마스 파티까지. 빅토리아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지만 그녀의 노트는 페이지마다 가득 찼다. 기록해두신 게 있나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모아둔 증거 폴더를 보여주었다. 카드 내역, 영수증 사진, 시간 표시된 문자, 그리고 숀의 업무 긴급 상황과 라이언의 출장 일정을 맞춰둔 엑셀 시트. 놀라우리만큼 정확히 겹쳤다. 크리스티나, 정말 현명하셨네요. 빅토리아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자료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가 눈치채기 전에 당신의 재정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그녀는 워싱턴주의 이혼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공동재산, 배우자 부양, 그리고 다행히 내 이름만 들어있는 아파트 임대 계약서. 결혼 전 내 신용점수가 더 좋았기에 그렇게 했던 선택이었다. 당신은 단독 임차인이니 30일 전 통보로 그를 법적으로 계약서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그녀는 양식을 내밀며 말했다. 조용히 처리하세요. 부동산 관리 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그에게는 준비가 될 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빅토리아는 나에게 할 일을 목록으로 주었다. 하나하나가 작은 혁명 같은 행동들이었다. 개인은행 계좌 개설, 중요 서류 확보, 모든 비밀번호 변경, 그리고 보안 카메라 설치. 워싱턴주는 녹음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집안의 영상 촬영은 합법이에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사무실을 나설 때 나는 오랜만에 느꼈다. 통제권. 엘리베이터는 전쟁터로 내려가는 길 같았지만 이번엔 무장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체이스 은행으로 향했다. 숀이 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신 발라드 지점 우리가 평소 가지 않는 곳이었다. 개인 계좌를 만들겠다는 말에 담당 직원 에이미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런 경우 자주 봐요. 전자 명세서로 하실 건가요? 네, 전부 전자 형태로요. 그녀의 손끝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나는 공동 예금의 정확히 절반, 11,200달러를 옮겼다. 수년간의 절약, 함께 쓸 줄 알았던 휴가 자금. 그리고 결코 함께 사지 않을 집의 계약금이 될 돈. 직불카드는 7에서 10일 안에 내 사무실 주소로 도착할 예정이었다. 사용하지 않을 수표들은 범죄의 증거처럼 내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숀의 문자였다. 저녁 뭐야? 나는 문자를 보냈다. 오늘 야근이야. 저녁은 알아서 먹어.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아마도 최고의 거짓말쟁이에게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발라드의 작은 카페에 들러 카모마일 차를 주문했다.
새 계좌의 직불카드를 처음 내밀며 손이 약간 떨렸다. 결제가 승인됐다. 작은 일이었지만 물속에서 처음 숨을 들이마신 것처럼 느껴졌다. 이틀 뒤 아마존에서 보안 카메라가 도착했다. 슌이 프리몬트 헬스장에서 운동 중일 때였다. 상자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카메라 4대, 중앙 허브, 숨겨야 할 케이블들. 전날 밤 슌이 곁에서 자는 동안 나는 유튜브 설치 영상을 3편 봤다. 각도, 사각지대, 움직임 감지에 대해 공부하면서 거실 카메라가 첫 번째였다. 현관과 메인 공간이 한눈에 보이게 설치했다. 주방에는 식탁을 비추도록, 복도에는 침실 문을 향해 하나 더. 마지막 4번째 카메라는 책장 사이에 숨겼다. 슌이 노트북을 들고 앉던 자리, 책들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게. 휴대폰 앱이 작동했다. 4개의 화면에 비친 우리 아파트의 빈 모습들.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었고, 녹화도 가능했으며,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이 왔다. 첫 테스트는 그날 저녁이었다. 오후 6시, 평소처럼 빈손으로 집에 들어오는 슌.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카메라는 그가 오후 3시에 여행 가방을 싸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 시간, 그는 회의 중이어야 했다. 나는 그가 옷을 차곡차곡 접는 모습을 봤다. 내가 크리스마스에 사준 회색 스웨터, 비싼 청바지,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뿌리던 향수까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작은 네트워크가 저절로 생겨났다. 회계팀의 제니든 내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보낸 첨부 파일엔 낯선 식당의 2사람 저녁 식사 영수증, 점심시간대의 호텔 결제 내역, 프리몬트로 향한 우버 영수증이 있었다. 빌딩 도어맨 마커스는 요즘 유난히 따뜻하게 인사했다. 어느 날 저녁, 우편함을 확인하던 나에게 그가 말했다. 남편분, 오늘 새벽 5시쯤에 나가시던데요. 업무 때문에 급하신가 봐요? 그날 슌은 헬스장 간다고 했었다. 고마워요, 마커스. 그가 내게 건넨 정보의 의미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요즘 테크 회사는 늘 급하잖아요. 커피숍의 패트리샤도 눈치챘다. 2년 동안 내 월요일 아메리카노에 샷을 추가해주던 그녀. 카메라 설치 다음 날 커피를 건네며 내 눈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허니? 요즘 좀 달라 보여요. 스트레스 많죠? 그냥 일 때문에요. 나는 자동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남편분, 예전엔 매일 아침 오셨잖아요. 요즘은 안 보이시네요. 대신 프리몬트 쪽 카페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슌의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 프리몬트의 라이트하우스 커피숍에서 찍힌 사진. 클레런더베어 47이라는 계정이 태그한 게시물이었다. 남자들이란 패트리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기들이 얼마나 눈에 띄는지도 몰라요. 새해 전날이 이틀 남았을 때 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 은행 명세서 폴더, 스크린샷 폴더, 클라우드에 백업된 카메라 영상, 빅토리아가 조언한 사건별 타임라인 문서, 비상시를 대비해 다른 변호사 3명의 연락처, 그리고 마르티네스가 추천했던 상담사. 사라 칭의 명함을 꺼내 게시판에 꽂았다. 모든 증거 하나하나는 벽에 벽돌이 되어 내 과거와 새로운 삶 사이를 구분했다. 슌은 전혀 몰랐다. 그가 불륜을 쌓아 올리는 동안 나는 내 탈출구를 쌓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내 이마에 키스하곤 했다. 그저 산만하고 의무적인 그 접촉. 떠나며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공허했다. 집에는 여전히 자스민과 바닐라 냄새가 남았고 클레어의 향수는 이제 그의 향수만큼 익숙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차가운 라자냐를 들고 서서 변명을 바라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거짓을 녹화하는 카메라들, 그가 모르는 은행 계좌들, 그리고 다이얼에 저장된 변호사를 가진 여자였다. 전쟁은 아직 선포되지 않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출된 서류들, 안전하게 확보한 달러들, 확인된 동맹들. 모두 배치되길 기다리는 무기들이었다. 아파트는 겉으로는 변한 게 없었지만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라 내 감시 구역이었다. 각 방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숨겨진 카메라들, 변호사 명함, 내 보석함, 그리고 내 이메일로만 도착하는 새 은행 명세서들. 나는 적진을 누비는 첩보원처럼 집을 돌아다니며 불가피해 보이는 대면을 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새해 전야 시애틀을 매섭게 도려내는 추위가 도심을 움츠러들게 했다. 션은 9시쯤 데릭이 파티에 간다며 이마에 건조한 입술로 키스하고 나갔다. 데릭은 타호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 거울에서 칼날을 고쳐 매고 양념처럼 향수를 뿌리는 그의 모습을 바라봤다. 마치 양심에 대한 갑옷이었다. 그가 떠난 뒤 아파트는 고요해졌다. 우리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말백 한 잔을 따랐다. 자정이 지나도 남편의 문자도, 샴페인 키스도, 더 나은 해를 약속하는 말도 없었다. 창 아래 도시는 축하를 이어갔지만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이 유일한 빛이었다. 우리 결혼 사진은 포레버라는 디지털 폴더에 들어 있었다. 그 이름이 참 순진했던 시절. 12시 47분에 그 폴더를 열자 사진들이 재판의 증거처럼 떠올랐다. 우리는 5년 전 희망으로 바보 같았고 그때는 션의 눈이 진짜로 내게 집중해 있었다. 내 미소는 구석구석까지 닿았다. 삭제. 해변 결혼 사진이 사라졌다. 삭제. 첫 춤도. 삭제. 케이크 자르기, 그의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 모두 임상적으로 정확한 손놀림으로 지워졌다. 한 장 한 장 지워질 때마다 마취 없는 수술을 받는 기분이었다. 필요하지만 잔혹했다. 1시 30분, 폴더는 비어 있었다. 5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압축되어 추억이 있던 자리에 텅 빈 공간만 남았다. 나는 침실을 직면할 수 없어 거실로 나왔다. 션의 베개는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그의 쪽 침대에 생긴 공백은 영구지형이 되어 있었다. 보안 카메라 앱은 내 각도에서 빈 아파트를 보여주고 있었다. 모서리에는 타임스탬프가 흐르며 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카운트다운처럼 보였다. 커피 메이커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 잠은 이제 환상이었다. 커피는 너무 진하고 쓰기까지 해 눈이 울컥했지만 나는 블랙으로 마시며 휴대폰을 넘겼다. 션의 위치는 클레어의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데릭 파티도 시내의 어떤 클럽도 아니었다. 메이플 레비뉴의 클레어 코로니얼 라이언의 사진이 여전히 벽을 장식한 곳, 그의 아이방이 그의 귀환을 기다리며 비어있는 곳. 새벽 2시 15분,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빅토리아를 위해 정리해둔 문서를 불러왔다. 션의 기만 타임라인, 각 항목 날짜와 상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최근 항목, 1월 1일 0시, 션은 데릭의 파티에 있다고 주장. 데릭은 타호에 있음. 션의 위치는 메이플 애비뉴, 프리몬트. 바로 그때 2시 47분 내 폰이 긴급 알림으로 폭발했다. 그 소리는 아파트의 침묵을 갈라놓았다. 션이 직접 자신을 위해 설정해둔 그 특정한 긴급 톤, 진짜 비상사태용으로. 손은 완벽히 안정돼 있었다. 나는 그의 메시지를 읽었다. 클레어 집이야. 데리러 오지 않으면 끝이야. 그 최후 통첩은 화면에 떠서 권리의식으로 맥박쳤다. 그는 내가 새벽 2시 47분에 도시를 가로질러 그를 그의 불륜 현장에서 데리러 오길 원했다. 마치 내가 그의 부정을 위한 호출 서비스라도 되는 양. 그 대담함은 어쩌면 인상적일 정도로 뻔뻔했다.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몇 달 동안 가슴속에서 흐물거리던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졌다. 이거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날카로운 명료함으로 결정된 순간. 손끝은 떨림없이 키보드를 눌렀다. 그럼 끝이야. 네 단어. 설명도 감정도 없이 단순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미 화면에는 라이언의 연락처가 열려 있었다. 클레어의 송별회에서 그는 클레어 좀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었지. 그 아이러니는 지금 생각하면 어둡고도 시적인 조롱 같았다. 나는 션의 위치 핀을 정밀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다. 당신 아내가 새벽 2시 47분에 내 남편을 접대하고 있는 곳을 알려야 할 것 같네요. 두바이에 계시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션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떴다. 2년 전, 아직 나를 바라보던 시절의 션. 나는 진동을 세며 전화가 울리도록 놔두었다가 거절했다. 다시 걸려왔다. 거절. 또 거절. 이번엔 클레어의 번호, 다시 션, 그리고 모르는 번호. 아마 클레어 집 전화였겠지. 휴대폰은 마치 번개 폭풍 같았다. 절박한 연락 시도들이 터져나와 마치 잭팟이 터진 카지노 기계처럼 울고 빛났다. 나는 그 혼란스러운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꺼졌다. 그리고 찾아온 정적 마치 고해성사 후의 침묵처럼 신성했다. 하지만 나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용서를 내렸다. 침실은 달라 보였다. 기다림의 무게가 사라진 침대는 훨씬 넓었다. 그의 베개는 더 이상 나를 조롱하지 않았다. 단지 천과 소밀 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없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침대 중앙으로 몸을 옮겼다. 6개월,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잠에 들었다. 반쯤 깨어 불안에 시달리는 휴식이 아니라 의식이 완전히 놓이는 깊은 잠. 꿈속에서 나는 빈 방들을 보았다. 하얀 벽 위에 션이 싫어할 색을 칠했다. 진한 와인빛, 자정의 푸른색, 숲의 그림자 같은 녹색. 그곳엔 그의 부재도 불안도 없었다. 아침이 찾아왔다. 커튼을 닫지 않은 창문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알람도 필요 없었다. 몸이 자연스럽게 7시에 깨어났다. 낯설 만큼 상쾌했다.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이제 달랐다. 긴장 대신 평화, 기다림 대신 완결. 나는 프렌치 프레스로 커피를 내렸다. 분말의 양을 정확히 재고 4분을 꼬박 기다렸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진 채로 조리대 위에 있었다. 검은 거울처럼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켜고 싶은 충동이 잠깐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이 평온을 그 안의 혼란으로 부수고 싶지 않았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시애틀의 아침이 깨어났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한겨울에도 달리는 조깅족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내 삶은 방금 폭발해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재구성되었는데도 말이다. 커피 맛은 완벽했다. 쓰지도 연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선명했다. 마치 그동안 안개 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봤는데 이제 누군가가 그것을 닦아준 것처럼. 오전 8시, 새 삶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나는 마침내 휴대폰의 전원을 켰다. 진동이 30초 동안 멈추지 않았다. 알림이 쏟아지며 마치 사고 현장에서 쌓이는 부상자들 같았다. 부재 중 전화 23통. 문자 57개. 음성 메시지 19개. 숫자들은 이미 내가 이긴 게임의 점수판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 음성 메시지. 새벽 2시 48분 션의 목소리. 자기야, 제발 들어봐. 오해야. 클레어가 파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냥 집에 데려다 준 것뿐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두 번째는 클레어의 메시지. 새벽 3시 15분. 흐느끼며 말했다. 너, 복수심에 미친년. 다 망쳤어. 라이언이 돌아오고 있어. 넌 내 인생을 박살냈어. 그런데 나를 진짜 미소 짓게 한 건 세 번째, 새벽 3시 45분의 메시지였다. 라이언의 목소리. 크리스티나, 나 지금 두바이 국제공항이야. 첫 비행기로 집에 간다.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야. 해야 할 일을 해줘서 고맙다.
그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해. 나는 휴대폰을 부엌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다. 라이언의 음성이 아직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다. 그때 계단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제대로 잠도 못 잔 사람의 걸음이었다. 문틈의 현관 구멍으로 보니 아침 8시 15분 션이 서 있었다. 결혼했던 그 남자의 조각들을 아무렇게나 맞춰 만든 사람처럼 보였다. 어젯밤 입었던 셔츠는 구김투성이었고 반쯤 넣은 셔츠에는 커피 얼룩이 번지고 있었다. 손에 쥔 주유소 커피컵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그를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다. 차가운 1월의 공기가 우리 사이를 스쳤다. 그 안에는 절박함, 술 냄새, 클레어의 향수, 그리고 공포에 쓴 냄새가 섞여 있었다. 크리스, 신이시여. 고마워. 나 정말. 그가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나는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여기서 말해. 그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놀람, 상처, 분노. 마치 고장 난 TV 채널이 바뀌듯 빠르게 바뀌었다. 여기도 내 집이야. 아니, 이제 아니야. 나는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해 옆 테이블에 두었던 문서를 꺼냈다. 지난주 내 이름은 임대계약서에서 제거됐어. 관리사무소의 30일 통보는 12월 28일에 접수됐지. 1월 27일까지 내 물건을 가져가면 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낯선 언어를 쓰는 사람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손에서 커피컵이 떨어졌다.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터진 액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번져나갔다. 마치 추상화처럼. 그럴 순 없어. 여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항상 내 이름이었어. 내 신용, 내 보증금, 내 서명. 넌 허가된 입주자로만 등록돼 있었고 그 자격은 내가 법적으로 취소했어. 빅토리아의 조언이 내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내 물건은 예약제로 수거 가능해. 그의 다리가 휘청였다. 문틀에 기대선 채 나는 처음으로 그를 진짜로 봤다. 마케팅 이사도, 내 가족을 매혹시켰던 남편도, 이중생활을 한 배신자도 아닌, 그저 모든 걸 잃은 34살 남자. 클레어가 나를 쫓아냈어. 그가 속삭였다. 라이언이 두바이에서 전화하자마자 내 옷을 마당에 던져버렸어. 결혼 망칠 만큼 널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고. 넌 그냥 남편 없는 동안의 오락거리였다고.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연민도, 통쾌함도, 불쌍함도. 그저 차가운 사실의 관찰자처럼. 포식자가 먹이가 되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기분이었다. 그때 내 폰이 진동했다. 메디슨 피츠제럴드였다. 이 전화 받아야겠네. 내가 말했다. 문을 닫기 시작하자 션이 애원했다. 크리스티나, 제발. 엄마가 괜찮은 호텔 몇 군데 알 거야? 그리고 나는 문을 딸깍 닫았다. 그게 진짜 끝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메디슨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크리스티나, 지금 들었어? 클레어가 완전히 미쳤어. 지난 1시간 동안 션의 물건을 마당에 던지고 있어. 이웃들이 가정폭력인 줄 알고 경찰 불렀대. 창문 너머로 나는 여전히 복도에 서 있는 션을 보았다.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직도 열릴 거라 믿는 사람처럼. 메디슨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알고 보니 클레어는 처음부터 양쪽 다 가지고 놀았어. 모든 조각이 마침내 완전히 맞춰졌다. 그녀는 라이언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저 그가 출장을 가 있는 동안 관심을 끌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는 경찰 앞에서 션을 문자 그대로 자리 채우는 사람, 플레이스홀더이라고 불렀다. 편리하지만 교체 가능한 존재였다고. 그 아이러니가 너무 완벽해 연극 대본처럼 느껴졌다. 션은 자신을 일시적 오락거리로 보던 사람 때문에 우리 결혼을 망쳤다. 빈 공간을 채우는 따뜻한 몸일 뿐이었다. 결국 그는 클레어와 불륜을 저지르는 동시에 클레어도 그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 재미있는 건 메디슨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엔 복수에 찬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라이언이 공항에서 바로 이혼 변호사에게 연락했대요. 클레어가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집은 라이언 명의고 차들도 그래요. 심지어 클레어가 쓰던 신용카드들도 전부 그의 계정에 권한 사용자로 등록돼 있어요. 메디슨이 전화를 끊자 나는 진짜 아침을 차려 먹었다. 스크램블 에그, 토스트, 오렌지 주스 몇 달간 이어온 커피와 불안으로 연명하던 식단이 아니었다. 반쯤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제니퍼 콜턴, 션이 일하는 회사의 HR 이사였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크리스티나, 명절에 전화드려 죄송하지만 급한 일입니다. 션과 클레어 피츠제럴드 관련 경비 보고서 이상 징후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조사에 도움이 될 문서가 있으실까요?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어떤 문서요? 영수증, 신용카드 명세서, 회사 계정으로 처리된 개인 경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요. 인스타그램 스크린샷으로 익명 제보는 들어왔지만 타임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 제보라니. 메디슨은 바빴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나는 말했다. 날짜, 금액, 장소, 그리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고객 미팅들과 대조해둔 목록들. 제니퍼의 안도감이 전화 너머로 들렸다. 오늘 중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월요일 아침 정식 조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나는 다음 1시간을 증거 정리에 쏟아부었다. 프리몬트 헬스장 영수증부터 션이 야근이라 주장한 날의 저녁 식사 영수증들까지. 그 패턴은 결정적이었다. 6개월에 걸친 조직적 사기, 회사 자원을 이용해 불륜을 자금 지원한 정황. 오전 10시 47분, 이메일 전송 완료. 오전 11시 30분, 션의 어머니 패트리샤에게서 전화가 왔다. 거의 받지 않으려다 왠지 그녀의 반응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패트리샤 브레너는 늘 자연의 힘처럼 강한 여성이었다. 아들의 잘못을 변명해온 사람, 내가 수년간 제기한 모든 적신호를 늘 감싸주던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녀는 서두 없이 폭발했다. 목소리는 눈물과 분노로 떨렸다. 내가 한 번의 실수를 용서 못해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패트리샤, 나는 평온한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6개월간의 계산된 기만이었어요. 오늘 새벽 2시 47분, 그는 다른 여자 집에 있었어요.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지지가 필요하지 버림받음이 필요하진 않아요. 결혼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그가 수개월간 반복해 선택한 건 바로 다른 거였다고 나는 말했다. 그녀의 눈물은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말로 변했다. 너는 심장이 없구나. 완전 무정하구나. 쓰레기처럼 내 아들을 내쫓고 그의 경력을 망치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다니. 나는 그 말을 반복하며 맛보았다. 무정하다고요? 패트리샤, 무정함은 그가 라이언이 가족을 부양하러 해외에 있는 동안 저에게 매일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6개월 내내요. 무정함은 오늘 새벽 2시 47분, 그의 불륜 상대 집에서 온 최후 통첩이에요. 내가 이 짓을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녀가 쉿소리를 내며 경고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게 해줄게. 내 아들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당신의 아들은 스스로를 파괴했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냥 더 이상 내가 그걸 방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전화선이 딸깍 소리와 함께 끊겼다. 나는 그녀의 번호를 휴대폰에서 지웠다. 정오 무렵 또 하나의 작은 해방이 이루어졌다. 보안 카메라 앱에서 움직임 알림이 떴다. 션이 데릭과 함께 렌터카 밴을 몰고 돌아와 내가 빌딩 우편실에 미리 포장해둔 상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빅토리아의 조언 덕분이었다. 그는 노인처럼 움직였다. 어깨는 움츠러들고 한때 매력적으로 보였던 자신감 있는 자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데릭이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션은 고개만 저으며 묵묵히 상자들을 옮겼다. 자신이 내던진 삶의 잔해를 하나씩 실어 나르듯이.
카메라 화면 속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결혼 앨범이라 적힌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우리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무 감정도 없이 단지 하나의 장이 끝나가는 광경을 관찰하듯이. 마지막 상자가 실린 뒤 벤이 떠나자 빅토리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법원 날짜가 잡혔어요. 2월 15일 오전 9시. 우리가 논의한 자료 전부 가져오세요. 그녀의 목소리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변호사 특유의 차분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그날부터 법원까지의 6주는 느리게 무너지는 눈사태를 멀리서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션은 결국 변호사를 고용했다. 스트림몰에 있는 저가 법률 서비스 간판 아래 음주운전이나 속전속결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다. 회계팀 제니퍼가 주차장에서 그를 봤다고 했다. 5주 만에 5년은 늙어 보였다고. 2월 15일 회색빛 비가 내리는 시애틀의 하늘은 그날의 무게와 어울렸다. 법원 앞에서 빅토리아를 만났다. 감청색 정장 차림, 빈틈없는 서류 가방 안엔 션을 두 번은 묻을 만큼의 증거가 깔끔히 정리돼 있었다. 재무기록, 신용카드 명세서, 메디슨이 건넨 인스타그램 캡처, 션이 야근하던 밤 가방을 싸던 보안 카메라 영상까지. 모든 것이 꼼꼼히 폴더에 분류되어 있었다. 그쪽 변호사가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더군요. 계단을 오르며 빅토리아가 말했다. 그래서요? 웃었죠. 그리고 바로 사기 관련 문서를 보냈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연극 무대라기보다 사무실 같았다. 션은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결혼식에서 입었던 바로 그 양복 차림으로 소매에 남은 와인 얼룩 하나까지 그대로였다. 그의 변호사, 게리라는 신경질적인 남자는 서류를 뒤적이며 기적을 찾는 듯했다. 재판은 나카무라 판사가 맡았다. 세상의 모든 결혼 파국을 다 본 듯한 단호한 표정. 빅토리아는 외과의사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사건을 전개했다. 각 영수증이 화면에 띄워졌고 각 인스타그램 캡처가 날짜와 위치로 증명되었다. 점심시간대의 호텔 결제 내역, 프리몬트 헬스클럽의 회원권, 거짓된 회의 명목의 디너 청구서들. 대신의 지도가 서서히 완성되어 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빅토리아가 새로운 폴더를 책상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피고인은 혼인 재산을 이용해 외도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워싱턴 주법은 자산의 부당 소모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호텔, 식사, 선물 그 모든 것은 부부 공동 재산의 절도 행위입니다. 션의 변호사가 이 일을 제기하려 했지만 영수증과 캡처,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작성한 경비보고서 앞에서 변명은 무의미했다. 나카무라 판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빅토리아가 션이 야근 중 짐을 싸던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브레넌 씨, 판사가 말했다. 6개월 동안 $18,000의 불명확한 지출을 아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션은 스트레스와 실수 운운하며 중얼거렸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기만이자 재정 사기입니다. 나카무라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모든 것이 빅토리아가 약속했던 그대로였다. 아파트는 내 소유로 남았다. 저축금도 내 몫이었다. 션의 400일, K, 연금 절반이 내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는 자신이 숨겨왔던 빚, 호텔 숙박비와 클레어와의 주말 여행에 사용한 신용카드 부채까지 모두 떠안았다. 판사는 그에게 내 변호사 비용 $8,000까지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그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혼인 해소 청원 승인. 판사가 선고했다. 이 결혼은 공식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느꼈다. 긴 어둠의 극장에서 밖으로 나와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빅토리아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완벽한 의뢰인이셨어요. 체계적이고 이성적이며 증거도 완벽했죠. 주차장에선 션이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너머로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삶의 기념비처럼 서 있었다. 나는 차에 올라 그를 뒤로 한 채 조용히 떠났다. 2달 후 3월의 뜻밖의 햇살과 함께 라이언 피츠제럴드에게서 문자가 왔다. 커피 한 잔 어때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월링퍼드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서로의 지난 삶에서 벗어난 중립적인 장소였다. 라이언은 예상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두바이의 태양이 그에게 생기를 돌려주었고 클레어의 혼란스러운 그림자가 사라지자 얼굴엔 젊은 기운이 돌아왔다. 그는 내가 도착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션이 수년 전부터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당신이 내 인생을 구했어요. 그는 주문을 마치자마자 말했다. 나는 클레어의 외도를 계속 후원하면서 내가 문제라고 믿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내가 답했다. 당신이 새벽 2시 48분에 전화했을 때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라이언은 쓴웃음이 아닌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클레어는 여전히 인스타그램에 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 같은 동기부여 글꼴을 올리고 있더군요. 지금은 타코마에서 어머니와 살고 요가 스튜디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션의 최신 링크드인 게시글을 보여줬다. 실패에서 배우는 직업적 전환의 중요성.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그 가벼운 웃음이었다. 그가 당신에게 연락하려 했대요. 라이언이 커피를 젓다 말하며 말했다. 션이 나한테 클레어 얘기를 하며 마치 우리가 피해자 모임이라도 만들자고 하듯 굴더군요.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요. 번호 차단했어요. 서로의 어리석음을 추모할 생각은 없거든요. 우리는 2시간 동안 이혼 합의서와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공유하며 웃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폭풍을 통과한 사람뿐이었다. 헤어질 때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다. 로맨틱한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정신이상 같은 사건이 정말로 있었던 일임을 가끔 확인할 동료 생존자로서. 그 다음 시련은 일요일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다. 드디어 모든 걸 부모님과 톰에게 털어놓았다. 그동안 둘러댔던 완곡한 버전이 아니라 진짜 진실. 새벽 2시 47분의 메시지. 클레어, 회사 조사, 그 모든 것. 톰의 손마디가 맥주병을 쥔 채 하얗게 질렸다. 추수감사절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내가 끼어들었다. 엄마는 처음엔 결혼이 깨졌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점점 진실을 알게 되자 고등학교 때 내가 부당하게 낙제했을 때처럼 그때의 보호 본능이 되살아났다. 디저트가 나오자 엄마가 선언했다. 성탄 카드 사진 다시 업데이트해야겠다. 지난 3년치에서 그 인간은 다 지웠어. 요즘은 포토 편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엄마, 굳이 역사를 지울 필요는 없어요. 아니, 해야 해. 그가 내 옆을 떠난 순간 우리 가족 역사에서도 사라진 거야. 아빠가 와인잔을 들었다. 크리스티나의 자유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다. 톰도, 제니퍼도, 그리고 주스박스를 든 쌍둥이들도 함께. 그들의 따뜻한 응원이 내 가슴속 오래전부터 식어있던 자리를 천천히 채워주었다. 그 저녁 식사로부터 3주 후 나는 홀푸드 마켓에서 데릭을 마주쳤다. 션의 절친이자 이제는 절친인 그가 유기농 채소 진열대 앞에서 나를 보자 어색하게 몸을 굽혔다. 그의 카트엔 좋은 와인, 비싼 치즈 한눈에 봐도 저녁 파티 준비였다. 예전엔 션이 손님을 초대할 땐 이렇게 해야지라며 고집하던 바로 그 스타일. 크리스티나. 그는 내 이름을 마치 질문하듯 불렀다. 데릭. 그가 입을 열었다. 션이 지금 포틀랜드에 있어? 우리 대학 동기가 하는 스타트업에서 일해? 마케팅 팀인데. 신입이야. 신입. 6년 동안 시니어 매니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추락은 완전했다. 게다가 지금 누굴 만나고 있어? 24, 갓 졸업한 애야?
자기가 세상 다 안다고 생각하지. 그는 미안한 듯 덧붙였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질투도, 연민도, 심지어 통쾌함조차도. 그저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정보로서 들릴 뿐이었다. 그녀가 나보다 현명하길 바랄 뿐이에요. 진심이었다. 대릭이 불편하게 몸을 옮기며 말했다. 그가 가끔 너 얘기해. 마무리를 짓고 싶다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설명할 건 없어. 그리고 마무리는 그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건 새벽 2시 47분. 내가 그의 게임에서 빠져나오기로 결정한 순간에 이미 끝났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대릭을 남겨둔 채 걸어 나왔다. 무심함. 그게 완벽한 마무리였다. 그 만남은 비에 녹아 사라지는 설탕처럼 10분도 지나지 않아 기억 속에서 흩어졌다. 나는 장을 마치고 노란 튤립 한 다발을 샀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꽃. 그리고 나만의 안식처가 된 아파트로 돌아왔다. 5월의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금빛으로 번졌고 나는 창을 활짝 열어 도시의 소리와 음악을 함께 들이마셨다. 6개월. 그 새벽 2시 47분의 메시지가 내 인생을 산산이 부순 지 정확히 6개월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새로운 무언가로 피어나고 있었다. 목요일엔 도예 수업을 들었다. 내 손은 서툴지만 정직하게 점토를 빚었다. 삐뚤고 완벽하지 않지만 내 것인 그릇과 꽃병들을 만들며 일요일 아침엔 등산 모임에 나갔다.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산길을 걸었다. 그땐 주말마다 션의 기분에 따라야 했으니까. 6월 첫 주 토요일. 이례적으로 햇살이 가득한 날이었다. 시애틀의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축제처럼 붐볐다. 나는 천천히 시장을 거닐며 꽃가게 앞에서 해바라기를 바라보았다. 넓고 당당한 얼굴들. 그때였다. 누군가의 시선이 공기를 흔드는 그 낯익은 감각. 20피트쯤 떨어진 곳, 생선 던지기 코너 근처에 션이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젊은 여자의 허리 위에 올려져 있었다. 대학을 막 졸업했을 법한 그녀는 세상에 아직 상처받지 않은 낙관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노란 원피스, 행복한 결말을 믿는 사람만이 고를 수 있는 색이었다. 그 표정, 나는 알아보았다. 5년 전에 내 얼굴이었다. 사랑을 편의점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아직 상처받지 않았던 그때의 나. 션이 나를 봤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서 떨어졌다. 몸이 약간 내 쪽으로 기울었다. 마치 자석이 방향을 찾듯이. 입이 열렸고 내 이름의 모양이 입술에 맺혔다. 나는 해바라기로 돌아섰다. 이거 6송이 주세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며 말했다. 뒤에서 그의 기운이 느껴졌다. 날씨가 바뀌는 듯한 공기의 무게.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꽃가게 주인이 갈색 종이로 해바라기를 곱게 감싸고 노끈으로 묶어 내게 건넸다. 나는 미소 지으며 받았다. 그리고 생선 가게를 지나 인파를 뚫고 걸어 나왔다. 그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보였다. 그의 새 연인이 팔을 잡고 무언가를 물었지만 그 대답이 어떤 것인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무심함. 그건 연기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로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었다. 그것은 내 품에 안긴 해바라기만큼이나 현실이었고 내 발 아래 단단한 땅만큼이나 확실했다. 션은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나와 교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자유처럼 달콤했다. 월요일 아침, 제니퍼 콜튼이 내 별표 사무실 별표로 찾아왔다. 칸막이 자리 말고 진짜 내 사무실로. 4월에 받은 승진의 결과였다. 우아하게 버텨낸 자에게 주어진 보상처럼. 금요일에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녀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졌어요.
준법 및 윤리 담당 이사 자리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 자리는 당신 겁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왜 하필 나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개인적인 삶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조사를 완벽하게 처리했잖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무너졌을 텐데 당신은 업무의 질을 유지했어요. 이사회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미래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엔 역설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션의 사기로 인해 생긴 자리, 그리고 그의 배신 속에서 끝까지 버텨낸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 그녀가 말한 연봉 액수는 내가 앉아있지 않았다면 아마 휘청거렸을 만큼 컸다. 이제 나는 단지 생존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행도 하고 저축도 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한 가지 더요. 제니퍼가 덧붙였다. 17층 코너 오피스요. 엘리엇 많이 내려다 보이는 곳. 그녀가 나간 뒤 나는 그 새 사무실 창가에 섰다. 물결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는 페리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짜 성공은 재난을 이기고 얻는 게 아니라 그 재난을 어떻게 견뎠는가로 완성된다는 걸. 결혼이 무너지는 동안 완성했던 수많은 스프레드시트. 삶이 뒤바뀌는 와중에도 이끌었던 모든 회의.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그날 저녁, 시애틀은 특유의 여름비를 내렸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모든 것을 맑게 씻어내리는 비. 나는 아파트의 모든 창문을 열었다. 비 내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1월 이후 이 공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벽에는 새 그림이 걸렸고 모두 내가 직접 고른 작품들이었다. 션이라면 너무 과하다고 했을 색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과함이 내 호흡처럼 자연스러웠다. 곳곳에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그가 차지하던 게임 장비 대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초록의 자리로 바뀌었다. 책들은 정돈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이젠 잡지처럼 완벽한 집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 완벽함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문득 옷장 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빅토리아가 마지막 상담 자리에서 내게 건네준 것이었다. 공식 도장이 찍힌 이혼 판결문.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지만 이젠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잠시 버릴까 생각했지만 결국 다시 폴더 안에 넣었다.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로서. 비가 세차게 내렸다. 나는 차를 끓여 한 손에 쥐고 이제 한 사람만을 위해 대치된 소파에 몸을 기댔다. 커피 테이블 위에 휴대폰은 고요했다. 더 이상 불안의 근원이 아니었다. 션이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지,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해하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 그것은 그저 나를 진심으로 원해주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 번개처럼 명확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 새벽 2시 47분의 메시지. 그건 파기가 아니었다. 가시로 감싼 선물이었다. 나를 데리러 와. 아니면 끝이야. 그의 최후 통첩은 내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첫 번째 정직한 선택을 강요했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했다. 복수도 영화 같은 대면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하지만 혁명적인 한 문장. 그럼 끝이야.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했다. 지금 내가 느끼는 평화는 갈등이 사라진 결과가 아니라 진실이 자리 잡은 결과였다. 내 아파트의 모든 방이 정직함으로 숨쉬었고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이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존재했다. 아침마다 깨어나며 더 이상 무슨 거짓말을 견뎌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복수는 에너지를 소모했을 것이다. 그의 혼란 속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는 일. 이미 너무 많은 걸 빼앗긴 사람에게
더는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기 위해 나는 그냥 멈췄다. 그리고 세상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았다. 가뭄 끝에 오는 비처럼. 그의 직장은 스스로의 사기로 잃었고 그의 연인은 흥미가 식자 그를 버렸다. 원하신다면 이 다음에 이어질 에필로그. 예를 들어 그날 밤 그녀는 해바라기를 꽃병에 꽂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나의 계절이야. 같은 형태로도 덧붙여 드릴까요? 그의 명성은 그 자신이 남긴 기록들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아무런 복수도 음모도 꾸밀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는 깊은 깨달음에 닿았다. 이제 다시는 새벽 2시 47분. 누군가의 위기를 나의 책임으로 착각하며 깨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시간은 역설적으로 거룩한 순간이 되었다. 혼란 대신 평화를, 소음 대신 침묵을, 그 사람 대신 나 자신을 선택했던 시각. 파이크 플레이스에서 션과 함께 있던 그 젊은 여인도 언젠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훈을 얻을 것이다. 데릭 역시 언젠가는 더 이상 의무감으로 근황을 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라이언과 나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겠지. 같은 전쟁을 겪은 사람들처럼 전투보다 평화가 얼마나 달콤한지 비교하면서. 그러나 오늘 밤 식물과 그림 그리고 음악처럼 들리는 고요함으로 가득한 내 아파트에서 나는 마지막 진실을 이해했다. 평화는 복수보다 달콤하다. 왜냐하면 평화는 영원하지만 복수는 단 한 번의 식사로 끝나기 때문이다. 복수는 삼켜버리면 사라지지만 평화는 머무를 수 있는 집이 된다. 그리고 새벽 2시 47분. 시애틀이 잠들고 세상이 숨을 고를 때 이제 나는 깊이, 완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잠든다. 이 2시 47분의 메시지와 달콤한 정의의 이야기. 당신도 끝까지 숨죽이며 읽었죠? 당신이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가장 좋아한 장면은 크리스티나가 단 한마디, 그럼 끝이야, 라고 답하고 션의 위치를 두바이의 라이언에게 전송하던 순간이었어요. 댓글로 당신의 최고의 복수 순간을 남겨주세요. 이런 짜릿한 이야기들을 더 만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